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수사 시나리오의 오산, 윤씨 위법성 주장 한국, 지지통신 외신부가 2025년 1월 27일 09시 4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검찰이 10일간의 보안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문재인 지난 정부 들어 설립된 고수청의 법률적 허점도 지적된다. 고수청법에는 수사 대상 범죄로 내란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청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수사 결과와 군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 윤 씨의 내란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여기에 반해서 대변인 측은 고수청의 불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이 사전적으로 위키백과에서 찾아본 내용이고요. 국헌문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권 분립에 의한 그런 기관들이겠죠. 그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국헌문란으로 지금 내란죄를 기소한 상태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윤칸의 계엄령은 내란 혐의로 될 수 있는가라는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민주주의 역사상 집권행정부가 거대 야당의 국회를 뒤집으려는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또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 6시간짜리는 방송 언론을 통제하는 계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반대로 의회와 사법부가 집권행정부를 뒤집으려는 것은 내란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즉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내란의 본말이 전도된 사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 국한합니다. 내란죄로 판결을 내린다면 분명 한국은 이름뿐인 민주주의고 민주국가라고 법치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책임은 거대 야당을 만들어낸 야당의 그 탄핵 남발 등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든 국민의 책임이다. 결국 내 책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 보안조사 없이 재판 넘긴 검 향후 재판 공소 유지 부담이다. 신지호 기자가 국민일보에서 1월 27일 02시 17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수사 일지에 대해서 일자별로 정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과 연결되는지 등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관련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계엄 선포 및 해제가 발생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거대 야당의 행정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원인 가정을 해봤어요. 왜 그 계엄을 발동을 했느냐? 이것이 근본원이라면은 뭐 결과는 이미 나타난 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죄 몰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현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 탄핵 소추의 결정타 날리고는 말 달라지는 국정원 넘버2 이민석 조선비지에서 2025년 1월 27일 12시 4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변화, 대통령 지시 내용 12월 6일, 그 다음에 12월 7일 약간 바뀌었다 하는 얘기예요. 또 체포지시 국정원장 보고 시점도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서신을 최근 국정원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싹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고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장이 자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속주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달라진 정치인 체포 주장, 보고 묵살 관련이 또 논란이 되고 홍장원 교체 관련 논란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근거로 지난달 9일 조 원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국정원 내 친중 대 반중의 내용 싸움이다 라고 인식을 해 봅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사람이 국정원 1차장이고요. 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인데 그 국회에서 증언하러 나가면서 쳐다보는 모양새가 아주 순간적으로 잘 찍혔는데 눈빛이 영 그렇죠? 딱 보니까 아마 그 속으로 뭐 새끼자 여기는 나왔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몸값 올려서 나가나 금조부장 출사표에 검찰은 부글부글. 김민소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7일 0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뭐그 계엄 등 내란죄 이등 등등으로 고민하고 있지만은 금조부장이라는 게 남부지검의 금조부장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금융조사부장을 줄여서 얘기한답니다. 최근 3년간 줄줄이 사표로 어, 로펌 대기업 행들을 하고 있다. 검찰 내부 좋은 자리 줬더니 결국 먹튀한다. 대형 로펌에서도 금조부장 출신 스카우트 대상 1위. 요런 그 검찰의 그 상황들을 그 또 뉴스 보도로 하나 또 내놨네요. 하나오션 지난해 영업이익 2,379억 원 4년 만에 흑자 전환. 류인선 기자가 뉴시스에서 1월 24일 13시 54분 23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뭐 초까지 표기하는 언론 매체가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선 사업부에 대한 내용, 특수선 사업부에 대한 내용, 해양 사업부에 대한 이렇게 다 모두 세 개의 사업부가 잘 돌아갔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지연을 극복하고 이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공정지연을 극복한다. 고부가치 선박,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 선도 등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올해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지연에 대해서 제가 매우 관심 사항인데요. 경영 입장에서 수주 계약 자산을 얼마나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공정을 적기에 종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 방법으로 CCPN 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천을 계속 저는 하고 있었죠. 음, 아마도 그 현대중공업은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라는 그런 거를 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초킹이라고 해가지고 그 첫 공정을 가능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천천히 시작을 해라 하는 게 또 핵심 내용이기도 됩니다. 뭐 전문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어떤 사항일 거고요. 그래서 그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에 하나오션이 10조 7,760억 원이고 매출이 무려 45.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38.6%밖에 증가를 안 해서 전년도 적자에서 약 2천억 적자에서 2,379억 흑자로 221.1%가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회사는 LNG 컨테이너의 약자를 같아요. 매출 비중 상승 및 그렇죠. LNG 컨테이너라고 한 거라고 탱크 글쎄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으로 생산성 개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주요 원인인데 그 공정 개선을 했다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어, HD 현대중공업은 매출액이 14조 4,865억 원으로서 한 하나오션보다는 5조 원가량이 많고 21.1%가 증가했는데 그 영업비용은 16.9%뿐이 증가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294.8% 그 퍼센테이지로는 7천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은 한 7,052억 원 이렇게 났습니다. 회사가 원인으로 설명한 것은 건조 성과 상승분 매출 반영 증가 및 여기서도 공정 안전화로 손익 구조를 개선했다. 공정 안전화, 생산성, 공정 개선 뭐 이런 용어들이 공정이라는 프로세스, 건조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벤스, 트럼프 이민 정책 비판으로 카톨릭 단체를 강타하다. 휴딕샤 코치 USA 투데이 1월 27일 월요일 오전 4시 5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카톨릭 단체의 이주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제이 세이츠 주교는 다른 카톨릭 단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목요일 성명에서 예배 장소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의 비긴급 이민 집행은 공익에 반한다. 막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교회에 도망간 사람까지 성당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왜그 뭐 어떤 그 교회 안에는 도망자들이 피하면은 보호를 받는 그런 전통이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떼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옛날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어, 그 소떼는 범인이 도주를 하면은 나오기 전까지는 잡지 않는다. 신성한 지역에서는 신성한 지역에선 그렇다. 그러면 카톨릭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가 신성한 곳이니까 이런 공익에 반한다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돌봄 치유 위안의 장소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게 이제 또 핵심적으로 그 카톨릭 단체
우리가 얘기하는 걸 거고요. 우리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스는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라 이렇게 되겠는데 거울을 조금 보고 불법 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당신이 받았을 때 당신은 그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이게 돌려 얘기를 하자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당신네들도 아니면은 실제로 수익에만 그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카톨릭은 실제 바티칸 왕국의 세계 지부이다. 바티칸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돈의 힘이다. 마피아 연루도 있었다 하는 게 역사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한 성직자 우리는 인정하는 추세다. 성서는 오류가 없고 성직자는 신부도 실수는 할 수 있다. 교황은 무오류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옳습니다. 요즘에 종교의 그 파워가 자꾸 약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주민 대 유목, 중앙집권 대 연방 차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제 역사관이기도 할 겁니다. 인류가 정주민 사회가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된 것은 농업혁명이 원인이었다. 그 전까지는 유목 및 수렵 채취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았다. 현재 세계의 대부분은 정주민 국가가 되었고 국경이 있는 국가들이다. 농업 대 유목의 차이는 노예제 대 자유인으로 대별될 것이다. 특히 이동의 자유가 그것이다. 나는 전후 세대로 대한민국이란 좁은 땅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시각이 좁다고 할 수도 있다. 스스로 내 손대만 하더라도 서울과 만주로 이동하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는 세대다. 적어도 상계국어를 했었다. 시각이 그만큼 넓다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작금의 우리들은 너무 시야가 좁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 시대를 말하는 미국을 본다. 그들의 뉴 프론티어 정신이 과거의 유목 정신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주화된 상태를 더 국경을 넓히고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USK, United States of Korea라고 생뚱맞은 지방자치 세력에 박자 맞춰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현재는 분리해서 지배한다는 CCP의 식민정책에 발을 맞추는 꼴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유목민처럼 지배자가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었던 시대를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연방이란 넓은 땅, 스탄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말이다. 현재의 중앙아시아 국가명과 같은 거죠. 과거의 고조선 연방의 부활을 야망이 있는 그런 그 미국의 서진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 연방의 부활을 잇는 정치인이 되면은 미국의 서진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북한 군대의 전직 군인은 1년에 3발의 총알을 발사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케빈 라일리 미안 얀코비치 비츠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1월 25일 오후 8시 23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한 북한 주민이 군대에서의 시절을 묘사했다 하면서 쭉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85년 북한에서 태어난 이현승은 2014년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 현재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글로벌 피스 재단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한국으로는 안 들어온 모양이네요.
북한에서 태어난 이현승인데 아마 그 외교관 집안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공유 속옷과 탄약 없음. 군대에서 내복을 공유해가지고 빨아서 입고 있다. 그리고 탄약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제4군단 정찰 포병대대였다고 말했다. 어, 그리고 쓰는 장비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풍군단은 현대전쟁과의 재료관계다. 폭풍군단은 주로 사격, 칼 던지기, 무술 기술을 가르치는 특수전술 부대로 정근이 됐었는데 폭풍군단에 한 몇 개월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병사들을 자기가 훈련을 시켰다. 교관으로서. 이렇게 생긴 젊은 친구네요. 탈부, 잘 먹고 산 얼굴이고, 얼굴도 뭐 팽팽하고 그렇습니다. 잘 먹은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하고, 인민들하고 틀리게 통통하죠. 어, 그리고 이 러시아에게 파견하는 군대가 폭풍군단을 사용하고 있다. 요거는 뭐, 박격포 연습하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중국의 베테랑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새 국무장관에게 은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똑바로 처신해라. 중국말로 이게 뭐라는 얘기인지는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켄 모리츠크 AP 1월 25일 토요일 5시 30분입니다.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왕은 루비오에게 학생이나 직원에게 행동하고 책임을 지라고 경고하는 교사나 상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어 문구를 사용하여 당신이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외교부는 적절한 선택과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 및 세계화 센터의 연구원인 지첸 왕은 모함 때문에 이 문구가 기대감을 표현하고 숨겨진 경고를 전달하는 동시에 추가 외교 참여에 필요한 예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하대한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어, 프린스턴 대학의 중간 경력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왕, 여기 왕 지첸이라는 지첸 왕이라는 사람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중국 전통지혜와 고전적인 말하기 연습에서 비롯된 의도된 효과다. 하긴 참 어려운 얘기네요. 어쨌든 안 꿀리겠다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백악관 이민자 무제한 수용 합의 후 콜롬비아 관세 철회. 아론 펠리시, 알레한드루 자라밀로, 스테파노 포즈본, 프리실라 알바레즈, 마이클 리오스, 무려 몇 명입니까? 5명이 CNN에서 1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콜롬비아로 돌려보내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착륙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전화상으로 어, 허용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그러면은 착륙을 허가한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 콜롬비아가 미국에 대부분 커피를 수출해서 물론 마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아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어쨌든 그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 불법 그 체포한 사람들을 그 콜롬비아로 돌려보내는데 무제한 수용 합의를 했다.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포획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낸다는 그런 제목만 하나 가져와 있고, 그리고 미국은 거의 모든 해외 원조를 일단 90일 동안 전면적인 그 동결을 했다. 음, 일단은 중단을 한 다음에 천천히 보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새로운 미국 과도 정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럼프의 부상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생소한 견해가 나와가지고 NBC 1월 27일 그 오전 3시 27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미국 과도 정치의 숨겨진 역사의 저자 톰 호트만이 그렇게 미국이 과도 정치다 이렇게 인식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대통령은 이름을 내세우고 뒤에 뭔가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도 정치다 하면은 이제 로마가 생각이 나긴 합니다. 어, 여기에는 현재 미국 권력의 복도를 점령하고 있는 기술 산업단지도 포함됩니다. 어, 초거대 기업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톰 하트만을 제가 찾아봤더니 한 20권 이상 책을 출판한 사람이고 또 라마 발드론과 공동 저술한 하트만의 궁극의 희생, 마피아가 존 F 암살을 명령했다는 음모론을 이 책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 케네디와 리 하비 오스왈드는 CIA 요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하트만은 진보적 자유주의적 정치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을 급진적 중도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대규모 무역 적자로 대표되는 주요 완제품 수입국의 역할로 동시에 역전이 됐는데 미국이 하트만은 이 현상이 중국 중산층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하트만은 미국주의 생존에 매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중산층이 없어진다면은 미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을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또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섞인 거. 그러면 유럽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자기는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과도정치라는 말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관점은 제 생각인데 글로벌 금융 세력의 시선 돌리기 음모론 아닐까? 과도정치는 음모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로마 제국 로마인 이야기 뭐 그 긴 그 14권짜리를 그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강감합니다만은 어쨌든 과도 정치는 로마에서 나왔는데 그게 또 그 황제 하다가 황제가 별 볼 일 없으면은 과도 정치 이런 게 뭐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거를 빗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과두장치라고 부르기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권 기간만큼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임기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돈 있는 이 기업 재벌들이나 금융가들 이런 사람들이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기가 있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어, 글로벌 금융 세력과 그다음에 그 뭐 산업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구통일교회의 해산 명령과 심리종결 문무 과학성, 헌금 모집이 악질이다. 이것도 그 판결이 그 어떻게 될지 잘 진행 중이라는 거죠. 문부 과학성은 헌금 모이기 악질, 교단 위반 명령 특정되지 않아. 요렇게 번역이 됐어요. 위에 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지, 어, 제 수준이 안 돼서 그냥 일본 온 말을 가져왔지만은 한자가 있으니까 대충 우리는 이해를 하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너무 길어가지고 8글자, 12글자, 6글, 잠깐, 옛 통일교회에 대한 문무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둘러싼 도쿄지방법원의 비공개 심리가 27일 실질적으로 종결됐다. 심리는 이날의 양측의 최종 서면 제출 시한으로 교단 측은 최종 주장 서면을 이날 제출했다. 그리고 그 문부 과학성은 2023년 10월 악질적인 헌금 수집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해산 명령을 지방법원에 청구, 지금까지 비공개로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신문 절차를 4차례 실시했고 전 신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졌다. 전 신자들이라는 게 전체 신자가 아니고 아마 그 통일교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빠져나온 사람들한테 증인신문을 했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어, 결국 해산 명령을 나오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악질적인 헌금 수집 등 요것이 이제 그 해당한다고 보고, 그러면은 본말이 이것도 전도된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교회의 그 자민당 헌금, 정치 자금 되는 것은 살짝 뺀 거로 봅니다. 실질 문제는 그게 더 문제일 텐데, 교단 측은 구체적으로는 어느 변명에 위반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으로 반론하고 있다. 이것도 종교단체와 그 행정부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해산을 시키려는, 우리나라도 그 종교단체가 아니고 정당 하나는 박근혜 때 없앤 적이 하나 있죠. 과거에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하철 살인 사건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영시상법 사기 사건의 명각사의 두 단체밖에는 없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런 사악한 단체 사기 치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좀 고도의 정치 자금, 이런 헌금을 악질적으로 그 헌금을 받는다는 게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글쎄요, 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관심이, 일본 내 그 통일교회가 해산될지 어쩔지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총액 3억 달러, 베트남, 한국산 무기 구입 역시 배경에는 중국의 위협이, 일본말 한자로 된 것을 일본말로 읽을 때 잘 모르겠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번역으로 탈 것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노리모노, 어, 이 모노라는 게 겉, 우리로 하면은 겉, 탈 것,
그러니까 놀이 맛이다. 타십시오. 탔습니다. 뭐 이런 거 음식 먹을 때 아니 술 먹을 때 그건 노미 마셔죠. 놀이군요. 놀이. 어렵습니다. K9 채용국의 기념할 만한 10번째가 될 것이냐, 베트남이. 여러 아홉 나라를 쭉 소개를 했는데, 지금 베트남의 그 무기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및 중국의 중국제 자주포다. 이것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은 1979년 중월 전쟁이 있었고 난사제도, 영국명 스플래틀리 제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도 안고 있다. 그래서 더 거창하게 나간다면은 코드에 한국만 붙여줄래니까는 좀 거시기 하니까 한국과 뉴질랜드와 함께 베트남고 그러면은 7개국이 되는 거죠. 코드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세븐 스타라고 부르든가 뭐 세븐 스타는 아닌데 뭐 황야의 7인도 안 될 거고 잠깐 세븐이라는 숫자가 좋긴 좋습니다. 요거 사진 인용은 우리나라가 육군이 제공한 자주 유탄포 이것을 하는데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 포탄 공급 차량이 뒤에 에, 해서 자동으로 장입해주는 그런 게 또 있다 이거죠. 베트남에서도 사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거꾸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뉴스도 나오긴 나왔겠죠. 베이비붐 세대 이거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스 어쨌든 예산 편성 더 골든 이어 오브 제너레이션의 약자겠죠. X세대 피터 자이언이 1월 27일 날그 뉴스 레터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 그 X세대가 부담이 더 되게끔 되는 게 아니고 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X세대는 경제적 정점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부재산 투자를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X세대에게 기록적인 임금 상승이 좋은 시기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밀레니엄 세대와 남은 붐 시대는 X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어, 제 모든 뭐 XERS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빵을 가져와야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곧 샘 아저씨가 당신의 모습을 두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고령화가 많이 돼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뭐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직, 직접 방송하는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나온 얘기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재산업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개입 이겨낸 대만 공정 투명 선거 시스템으로 철벽. 어, 에포크 타임즈 NTD 코리아 방송 내용입니다.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는 CCP의 시대를 이겨낸 승리라고 강조. 그리고 라이칭도 총통으로 당선된 사람의 얘기는 대만이 중국의 공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의견이었다라고 하고 투표하는 방법이 아주 선명했다. 모든 투표용지에는 선관위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를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호명하고 기록하며 각각의 표는 동석한 경찰을 포함한 참관인들에게도 공개된다. 사전투표, 우편투표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거소해 직접 투표한다. 어, 그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편투표 뭐 이런 걸 했지만은 아마 그 코로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적으로 어, 아마 선거를 연기했든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편 투표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정선거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그 투표 용지 이런 거 빳빳한 거 그다음에 문계 선관위의 도장 뭉개진 이런 등등등이 우리나라는 그 지난 2023년 총선의 문제로 이슈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죠. 어쨌든 그 취재 그 기자는 이름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주 미남으로 생긴 진행자죠.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개인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중국은 1996년 직선제 총통선거가 치러진 이래 줄곧 우리의 민주적 선거에 개입하려 해왔다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선거 결과를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 중국이 그러면 같은 전술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려 할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게 한국이겠죠. 2024년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인구 2,300만 명에 불과한 이 섬나라는 미국의 아홉 번째로 큰 상품 교역 파트너이다. 군사적으로나 글로벌 무역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에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약 절반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실제로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며 최첨단 칩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어저께 반도체 칩이 삼성전자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여기 최첨단 칩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40% 애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너무나 거대한 거죠. 지금 TSMC는 미국의 국력과 경제는 아시아를 상대로 한 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들어가면 미국의 의존에 자국의 안보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 경우 다른 자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역시 중국에 굴복하거나 협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전략이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달려 있음을 알아줘야 된다. 어, 대만 보수적인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의 그 발언입니다. 대만의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대만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대만의 달러 보유고는 한국과 호주보다 많고 일본 바로 아래에 있다. 그만큼 미국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TSMC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대만의 예산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모든 상선이 대만 해협을 드나든다. CCP, 그들은 중국 내에서 공산당 체제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음을 심어주고자 한다. 국민당은 중국과의 교류를 강조하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을 비판합니다. 진행자가 질문은 주권에 대한 국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답변 중에는 하지만 주권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권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밀려 나오면서 조금 국민당의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민진당 정부는 대만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만은 지리적 이름일 뿐입니다. 대만은.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유엔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들의 중화민국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 공화국을 주장한다면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국민당의 주장은 우리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관할권은 반드시 우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문도를 또 방문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곳의 군사기지는 중국과의 충돌을 발생하면 텍사스의 알라모 요새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문도는 국민당의 텃밭으로 국민당의 친중 정책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CCP가 결국 상륙하려면 북쪽의 오키나와 해구와 가오슝 해구 두 지점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동쪽은 깊은 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되기 있어가지고 상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 두 군데뿐이 없는데, 그래서 이 대만은 수십 년 동안 이 두 지점의 침공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항공모함처럼 안전한 그런 섬이다라는 것도 그 비유가 되고 있죠. CCP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미사일 한 발을 쏠 예산으로 1000명, 만 명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아, 그럼 굳이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음, 여러 공작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온라인 등으로 해가지고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 1월 28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